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오늘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의 이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률이 20% 넘게 줄어들면서 시민 불편과 운송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물자와 기술의 러시아 공급과 관련해 150여 개 기업과 개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섭니다.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물자 흐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 대표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비대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소똥구리가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전국 철도 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입니다. 열차와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제 퇴근길이 시민들의 불편을 겪었는데 오늘 출근길은 어떤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열차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출근 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평시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은 운행률이 7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중 1대는 운행을 안 한다는 건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 4호선, 경의 중앙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KTX의 경우 평상시 대비 68%,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실제 어제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76%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은 무려 26%대로 떨어져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사 양측이 어떤 지점에서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노조와 국토부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이번 파업이 1차 경고성 파업이라며 정부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2차 총파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고속철, 즉 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정부 정책은 노사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76일을 이어간 지난 2016년 파업처럼 이번 파업도 당초 종료가 예정된 오는 18일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 대표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국회 경비대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흉기를 꺼내 휘둘러 여경 2명이 다쳤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가 경찰관의 양팔을 붙들린 채 지구대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1시간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흉기는 왜 휘두르신 겁니까? 앞서 김 씨는 어젯밤 국회 본관 앞에서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국회 경비대가 나서 퇴거를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를 꺼내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에게 휘둘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우리 다른 경찰관들이 바로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눌러서 현행범이 이제 체포하고 2명은 응급실 가서 이제 처치를 받고 있고요. 김 씨가 소란을 피울 당시 이 대표는 농성장에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단식 16일 차인데 건강이 악화돼 어제부터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소란을 피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기국회 기간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가 중단 요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 15일째인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는 등 건강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찾아 거듭 단식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은 누워있는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당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또 오시네요. 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원들은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습니다. 당내에선 단식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도 이 대표 측 요구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언론 탄압이라며 2시간 넘게 검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본사 앞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뉴스타파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립으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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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상황은 8시 50분부터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측 변호인과 압수수색 범위를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한모 기자의 책상과 집기로 한정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의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없애야 될 것이죠. 네.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슷한 시각 검찰은 JTBC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뉴스타파 소속 한 기자의 집과 JTBC에서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뒤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봉지욱 기자의 집도 포함됐습니다. 두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 보도를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관련 보도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언론사 강제 수사를 놓고 지금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스타파 측 압수수색에 나선 이 검찰 진입을 막아서면서 검찰과 2시간 넘게 대치 상황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영장의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없애야 될 것이죠. 네.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한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언론사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거죠. 이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과 해당 보도를 했던 기자, 자택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언론 탄압입니까? 정당한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두 기자의 책상하고 PC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도국이나 편집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이게 JTBC와 뉴스타파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는 뉴스타파 소속 두 기자예요. 네, 봉모 기자. 봉모 기자. JTBC 있을 때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2022년 작년 2월 달에 결국은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을 2011년도에 수사하면서 부탁을 받고 조우영을
봐줬다는 취지에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보도하기 그러니까 넉 달 전인 2021년 10월 달에 이 봉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났어요. 예. 조우영 씨가 만났는데 조우영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대검 중수부에서 내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없다. 두 번째는 원래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조사를 안 받은 거다.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넉 달 뒤인 2022년 2월 달에는 마치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봉 기자의 그 원래 직장이었던 그전에 직장이 보도 당시 직장이었던 JTBC 지금 있는 뉴스타파로 온 거고 예. 또 한 분 한모 기자는 결국 보면 신학림 씨하고 연결된 거예요. 네. 신학림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녹음 파일 받아서 보도한 게 예. 공모한 거다. 공모를 했는데 뭐냐? 발췌 보도했다. 짜집게 보도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2명, 언론사는 두 곳이지만 사실은 뭐랄까 두 사람의 네. 두 기자의 사무실 그러니까 예. 사무 공간 두 사람의 책상에 한정된 거다. 이런 의미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아. 보도국 편집국에 대한 예.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아닌 거죠. 제가. 네, 언론사에 대한 전체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 기사에 관한 부분과 그러니까. 그 기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한정되는 압수수색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례적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은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입장은 우리 신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여튼 큰 그 시나리오를 검찰이 그리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국힘당이 연일 뭐 하여튼 처음부터 참전을 했고 대통령실도 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전을 한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 큰 시나리오 상으로 봐서는 뭐 엄청난 일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예.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국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하는 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좋은데 예, 먼저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부터 덜커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 단계의 일이 있잖아요. 이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 예. 그리고 신학림 씨와 뉴스타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인용 보도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민주당과의 연계 관계인데 예. 이 네 개를 지금 뭐 한꺼번에 다 시나리오를 큰 뭐냐면 대하 드라마를 그려가지고 예. 검찰이 지금 선봉에 서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네. 하여튼 좋은데 순서에 입각해서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엉뚱한 일이 터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는 네. 의심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검찰이 만약에 엄정한 이 칼날을 휘두른다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도 왜 수사가 이렇게 조우영 앞에서는 이상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함께 조사를 하면서 같이 가면은 그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대하 드라마를 놓고 한쪽이 가리키는 방향을 가고 가는 건 또 예. 실수가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이건 언론 보도의 문제고 편집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쉬운 수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맞지만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문제 보도를 했던 이 봉 기자라고 하죠. 봉 기자, 이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신의 보도에 대해서 JTBC가 사과를 한 게 오히려 허위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준 내용 사실이 아니더라도 수사 무마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내용은 뺐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윤석열 커피가 본질이 아니다. 수사 무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흔히 하는데 당시로 되돌아가면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커피가 본질이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텔레비전 토론에서 당시 여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조우영에게 커피는 왜 타줬어요라고 공박하는 의기양양하게 묻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예. 수사 무마가 왜 문제가
수사 무마가 있으면 문제죠.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아무리 봐도 이런 거예요. 당시는 대검 중수의 2011년 수사는 네. 대상이 뭐냐면은 120개의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들이 부산은행 대주주들이 사명 투자를 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럼 완벽하게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출 그러니까 뭔가 담보로 잡은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조우영이가 10억 원 받았다는 대출 사례금 문제, 로비자. 이것은 본인이 실토를 안 했고 2014년도에 경기경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네네. 자기 실토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수사 꼬투리가 없었고 아주 주변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잔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설명도 예. 당시 윤석열 검사 측의 설명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자 첫째 커피는 사실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고 예. 검사도 아니었고 직원이었던 거. 두 번째 수사 무마는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마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은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이 문제의 보도 내용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종 유죄가 되려면 해당 보도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될 텐데 입증이 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쉽지 않죠. 예. 신앙님과 김만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하고 뉴스타파의 보도하고는 또 전혀 차원과 예. 뭐 여러 가지 입증해야 될 것들이 전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 설리반 경찰서장의 고소에 따라서 진행된 이게 민사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요건으로 나왔던 공인 보도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기준이죠. 액추얼 멜리스, 사실적인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거의 FM처럼 돼 있는데 예. 액추얼 멜리스를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편집 체계, 그 당시 편집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보도가 나가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사실 없습니다. 예. 만약에 액추얼 멜리스, 악의적인 고의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입증을 검찰이 해낸다 그러면은 예. 뉴스타파가 할 말은 없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민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은 액추얼 멜리스 플러스 알파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수사나 조사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뭐가 말하자면 뉴스타파가 막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고요. 예. 이 사안의 그 폭발성으로 봤을 때 그 예. 당시에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냐라는 것이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예. 너무 쉽게 지금 검찰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편집돼서 리포트가 됐다. 여기를 생각하고 그것이 악의적인 그 고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함께 좀 올려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 보도 의혹을 놓고 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정치권도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은 유권자의 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자칫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그래서 아찔했던 중대 선거 범죄입니다. 이제 그 몸통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밀고 들어가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언론에 대해 칼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은요 문제의 보도가 대선 공작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배후가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처음에 신학님 씨를 만날 때부터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죠. 예. 분명히 증거는 없는데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나오고 특히나 네. 당시 문재인 검찰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조우영을 불러서 정말 당시 2011년도에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조사받을 때 윤석열 검사한테서 커피를
대접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조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계속적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언론에 말 한마디 안 했어. 이게 저 기자들이 물어봤을 텐데 또 정점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당시 오보 대응 지침에 따르면 진실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으면 언론에 알리는 게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직의 총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리가 안 됐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팀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입번껏 안 했던 거예요. 네. 계속 그 의혹이 확산됐던 거 결국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후보 간에 공방이 벌어졌고 정당 간의 대응 사흘 전에는 SNS에 엄청난 공세 이런 게 이어졌던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적어도 중반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최대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최대한 활용한 거는 맞는 거죠. 윤석열 후보 때리기에. 예. 신 의원이 얘기한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커피 문제는 토론에서 나왔어요. 이건 지금 사흘 전에 한 것은 보도고요. 네네. 그 토론에서 나온 그 근거는 그 당시에 아마 김만배 쪽에서 흘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 보도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건 지금 기억들이 많이 흐릿해져 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걸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그 시차 관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막 시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뒤엉켜가지고 이게 지금 난장판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계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막 몰아치듯이 태풍 치듯이 이렇게 갈 일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나온 현상만 일반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선 3일 전에 그 기사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토론 중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게 되면 밖에서는 이게 크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않나요? 그 당시에는 캠프의 온 신경이 모든 보도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보도, 작은 SNS에 나오는 것만 해도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언론기관도 그렇지만 캠프도 작은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조직적으로 뭐가 역할 분담이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는 있죠. 짐작할 수는 있지만은 시계를 놓고 잘 보면은요. 이것이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내지는 입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서로 주장하는 거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검찰 대 뉴스타파, 대한민국 정부 대 JTBC 이것이 기소가 돼서 저는 기소가 돼서 법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특히 인용 보도, 타사를 보도를 인용해서 그냥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줄 붙이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관행처럼 굳어지는 보도 관행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한번 받아봄직한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적으로 상관없이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보름을 넘어섰죠. 걱정이 많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단식 만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중차대한 정기 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요. 직접 그런 말씀과 당부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직접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타이밍을 좀 놓쳤다. 초기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들려서 아이고 대표님 건강 신경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길게 이야기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 단식이 아니라 사법적인 그런 단식이니까 그렇다면 그랬으면 쉽게 넘어갈 일일 텐데 지금 와서는 또 늦었고
또 이거는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서로 없는 거예요. 대상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요구했던 건이 네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로 사실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박지원 전 원장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직접 방문해서 좀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 주자 이렇게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갈 확률도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지금 9.19 행사가 서울에서 있거든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지금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단식을 만약에 한다면 네. 가능성은 물론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서울에 오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재 정치인의 단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익시 플랜을 처음부터 걱정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된 거고 20일을 전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병이 없는 상황에서도 20일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지금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출구 전략을 거기서 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마음먹기 나름이죠.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지팡이를 짚는 등 이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아마 시청자들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 오늘 예정된 이 대장동 의혹 이 재판도 이 대표 측 요구로 다음 달로 연기가 됐죠. 또 22일 예정된 선거법 공판 여기도 아마 차질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 대표의 단식 시작할 때 뭐 혹시나 이런 부분을 고려 재판과 관련된 거 고려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순위가 이 대표가 단식할 때 1순위는 검찰 수사 방어, 네. 차단, 지연이었던 거. 두 번째는 이도 재판 일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은 첫 재판, 다음 달로 연기됐고 예. 그다음에 선거법 공판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격주로 매주 금요일 날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검찰 수사, 조사 그리고 재판 일정 다 뒤로 미뤄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제 체포안이 가결이 돼서 법원의 영장 심사까지 가게 됐을 때도 이 대표의 단식이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 판사로서는 이걸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영장 심사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표결 문제가 있을 거고 표결이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장 심사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때는 단식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식 이후의 건강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표결 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하면은 신상 발언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신상 발언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의사당 안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큰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이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그 단식을 하고 있는 농성장에서 청년들의 뭐 삭발, 그다음에 뭐 아까도 뭐 저희가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그 지지자들의 뭐 체포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농성장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변질보다는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120% 발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예.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을 하고 당원들도 찾아오고 적어도 이른바 비명계도 딴소리 못하게 예.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 여성분 보니까 50대라는 것, 유튜브라는 것, 그다음에 예. 왜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으로 안 데려가냐. 의원들이 단식해라. 이 대표 대신에. 이런 거니까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거죠. 예, 강성 지지층들이 뭉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영장에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검찰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지금 3가지 구속의 요건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거고요. 예. 도주 우려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를 가지고 아마 고심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협조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가 있다고 볼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입증해서 판사를 설득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주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에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이 오늘은요 전투기 공장과 이 군함 제조 시설을 시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방문해서 핵 잠수함에 승선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젯밤 늦게 극동 하바롭스크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군사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전 중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의 SU-57 등을 생산하는 전투기 공장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후 다시 전용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선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참관하고 해상 사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김 위원장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겁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일정에 동행하는데 북러 간 실질적인 군사 합의는 물론 연합훈련 문제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은 4년 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였던 극동 연방대학교 방문 일정을 끝으로 내일 밤늦게 북한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이렇게 북러 간 밀착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신속하게 전쟁 물자와 기술의 러시아 공급과 관련해서 150여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에 나섭니다. 러시아로의 물자 흐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새롭게 추가한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 기업 명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수행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기업 150여 곳을 새롭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 있는 해당 기업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제디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이 야만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빼앗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중엔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인 핀란드와 튀르키예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드론 카메라와 리튬 배터리 등 전자기기 등을 러시아에 보내거나 러시아 군용 무인기 공급망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튀르키예 기업을 제재하면서 다음 달 초 튀르키예 의회에 스웨덴 나토 회원국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미국의 즉각적인 추가 제재가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녀에게 이른바 벌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담임교사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이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칠판에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해당 학생 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아이를 결석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교체 요구에 담임교사가 병가까지 냈을 정도. 결국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하게 한 건 인간 존엄성 침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교권 침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교사 교체도 비상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최근 이 세종시에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일이 벌어져 지금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차승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이집 교사의 사진 공개가 돼서 논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좀 보시죠. 이 얼굴 반쪽이 대변으로 범벅이 돼 있는 지금 화면 나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야, 변호사님 어쩌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학부모가 이 아이가 이 목을 다쳤다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점 등 그리고 우리 아이만 골방에서 낮잠을 재웠다 뭐 등등으로 분노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원활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이가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 와중에 화장실에 같이 한 공간에 있게 됐는데 갑자기 종이 봉투에서 이 이른바 이 똥기저귀를 꺼내서는 이걸로 얼굴을 가격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배변이 얼굴에 상당히 많이 묻은 모습 지금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 사과를 하러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상해죄로 어쨌든 고소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가격에 이 물리력인 상황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밖에 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퍽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화장실로 들어와 봤더니 이런 참연이 좀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장 변호사님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당 학부모 정서적인 아동 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절규를 저런 식으로 풀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이랑 관련된 문제여서 답답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뭐 학부모의 증언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 문제되는 상황이 기정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사에 의뢰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제에서 사실 사적 보복이라는 게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겨서 기저귀를 투척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상해죄로 고소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법상 폭행죄 이상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불이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맞은 것도 문제지만 그 정신적으로 뭐 모욕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상을 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피해 교사의 남편 말에 따르면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당한 일이다 보니까 정서적 불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우울증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상해죄로 고소가 돼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상해라는 그 행위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배변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정 등등은 당연하지만 전부 다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사의 남편이 이제 국민 동의 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이 논란이 되게 생각인데 이제 아내가 올해 초부터 학부모에게 갑질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당해왔다는 건가요? 그 청원을 올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전반적인 거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교원으로 지금 현재 법제상에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그 교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남편이 청원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올해 초부터 본인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그리고 아동학대 무고 등으로 이제 계속 고통을 받아왔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본인은 아내를 믿지만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뭐 수사상 결과가 나와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이 학부모가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서 100만 원을 또 현금도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나라고 오해를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실제로 어떤 자문을 해보면요. 이런 예. 경우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요?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 일단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피해 회복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해선 금전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에게 이렇게 돈까지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목이 긁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교권이 추락한 현장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려서 예.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이 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운행이 참변으로 이어졌다고 했고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지난 5월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살 조은결 군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50대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여 동안 운행하던 노선이라 초등학생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였지만 배차 간격을 좁히려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현장에서 신호 위반 우회전이 여전하다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어린이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의 유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고 조은결 군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사건에 나쁜 판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보신 대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소똥구리가 5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소똥구리 하면 이제 뭐 책이나 TV에서만 보던 기억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5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돌아왔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뉴스 나고 나서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니 우리 때는 정말 많았는데 그게 없어졌었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어르신들 그런 네, 거 그렇습니다. 네. 소똥구리 하면은 그 특유의 이런 물구나무 선 자세로 이렇게 배설물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알도 낳고 밥도 먹고 이런 동물 유명한데요. 왜 지금까지 없어졌냐? 한마디로 지금까지 환경이 파괴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뭐 공통적인 얘기인데 이 벌레들이 살고 있는 곳이 결국 농촌인데 농촌이 이제 굉장히 그 도시의 개발로 많이 없어지고 또 목초지 같은 데가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그 살만한 곳이 없어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벌레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게 그 소의 배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좀 여물이나 이런 목초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인공 사료를 먹어서 이제 배설물을 분출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 배설물은 경단으로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묽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설사 비슷한 건데요. 그런 걸로 어떻게 또 그 공을 굴려서 만들겠습니까? 이런저런 복합 요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1969년 서울 수유리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서 형사금까지 내걸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잘 안 됐던 건가요? 이게 약간 와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쯤에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50마리의 소똥구리를 해외에서 들여오겠다라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냈는데 이게 조금씩 와전을 돼가지고 소똥구리를 한 마리 잡으면은 갖다 주면은 바로 100만 원씩 준다는 걸로 이제 조금 와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소똥구리를 잡았다는 전화가 빗받쳤는데 이 중에 거의 99%가 보라 금풍뎅이라고 소똥구리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똥은 굴리지 않는 네. 그런 벌레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소똥구리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긴다리 소똥구리, 왕소똥구리 등도 발견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절실하게 찾고 있는 그 소똥구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똥구리 연구를 위해서 네. 복원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뭐 그렇습니다. 수입해왔다? 네. 이건 무슨 네네.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동북아시아, 유라시아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기존에도 뭐 여우나 뭐 호랑이나 네. 뭐 스라소니 뭐 이런 거 증식을 추진하거나 실제로 진행하면서 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유전적으로 맞는지 대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예. 네. 그런 방식으로 뭐 여우나 그 반달가슴 보면 실제로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 따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경우 소똥구리가 수많은 종 중에 몽골의 그 초원에 살고 있는 종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없어진 거랑 유전적으로 아주 동일한 거다라고 분석이 돼가지고 예. 이거를 또 그런데 이제 벌레를 두고도 쉽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뭐 나고야 의정소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부 대 정부의 차원으로 네. 이런 반입 협상까지 진행을 해가지고요. 네.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그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 굉장히 첨단 시설에서 아주 VIP 대접을 하면서 증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네, 소똥구리를 이렇게 진짜 극진하게 돌면서 복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예, 궁금증도 진짜 궁금해요. 드는데 예. 소똥구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뭔가요? 수동구리 하면 사람들이 더러운 벌레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생태계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호신. 소똥구리가 이제 소나 말의 배설물을 먹고 자기가 분출하는 이 분변 자체가 네. 굉장히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 그 과정에서 이런 일반 예. 짐승들이 저기 많은 배설물들의 이런 네. 유해 물질 같은 게 다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는 네. 농업에서 이제 그 대량 농업을 하면서 말이나 소가 그 만들어내는 이런 그 메탄가스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 아프리카에서 소똥구리를 수입해다가 실제로 아주 활용을 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누렸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똥구리가 살았다는 것 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이런 예. 지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충남의 신두리 사고가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슷한 곳으로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요. 네. 바로 그저께 이제 방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사 행사 그저께 열렸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 여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 소똥구리가 이제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예. 겨울잠을 자고 내년 4월쯤에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그 올겨울을 잘 나면서 에너지가 비축이 되는데 이 비축된 에너지로 활발히 이제 번식을 해야 예. 되는데요. 그 번식이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번 방사의 성패가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알던 소똥구리가 지금은 고품격 소똥구리가 아주 VIP입니다. 진짜. 네. 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우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장에 시민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쇼핑카트가 끝없이 서 있습니다. 한우 할인 행사 소식에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4시쯤 왔습니다. 순서는 9번째.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심을 좀 연하니까 안심 사기 위해서 왔어요. 소고기 뭐 안심이고 뭐 저기 사태 양지 뭐 이런 거 좀 살라고 왔거든요. 네. 그러고 왔는데 안심 같은 거 못 살 것 같은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살 것 같아요. 100g에 15,000원인 안심은 9,900원. 10,000원이 넘는 등심과 채끝도 30% 가까이 할인합니다. 소 4마리 분량 한우 1,200팩이 준비됐는데 갈비나 안심 같은 인기 부위는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집에서 6시에 나왔어요. 어떠세요? 좀 좋죠. 내가 먹으려고는 이제 손주들 먹이려고 안심 너무 좋아요. 못 샀어. 아침 6시에 나왔는데도 갈비 살라고 나왔는데 국거리 이런 거밖에 없잖아. 뭐하러 세일을 해. 안 하는 게 낫지. 이번 할인 행사는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대 40에서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할인 대전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의 한 장터에서 상인이 찜기에 송편을 가지런히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도 추석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쑥을 넣어서 빚은 송편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송편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 시장의 매대에는 제수용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대구 학정동의 논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해담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망월 묘지공원에서는 관계자들이 벌초를 하며 성묘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로 추석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요.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활동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명절이면 사회 취약계층은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산의 적십자 봉사원들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머리에 이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자원봉사자들은 송편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 키트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풍요로운 명절 추석을 맞아서 혹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전남 서해안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내일까지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10에서 30mm까지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5도, 강릉은 24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아서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가 29도, 대구 27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이 되면 아침 기온도 2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